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입니다. 앞 시간에는 이 소통 이론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얘기를 잠시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뇌에 관한 얘기도 조금 했고요. 제가 써놓은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와 내가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소통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최고의 교수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결국 가르침이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 소통이다, 그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소통 이론들을 같이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의사소통 이론, 그 다음에 교육 조직 내 의사소통 실제인데요.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게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에서 앞부분은 통과하고요. 자, 먼저 의사소통의 개념과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지금 의사소통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어원이 common, 공통되는, 또 share, 이렇게 뭘 공유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쌍방적인 거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결국은 말 그대로 내가 일방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거다. 이걸 지금 우리 교재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각각 학자들이 소통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 그 다음에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의 관점에서는 소통을 여기에서는 아이디어들이 집단적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닝의 관점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은 아이디어들의 집단적 표상이다. 그 다음에 마이와 마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에서는 결국은 상징들의 교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미와 기대를 구성하고 개발하는 교환적인 과정이다. 뭐 윤정일 교수가 한 얘기, 또 기타 국내 학자들이 한 얘기까지 다 있는데,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챕터를 썼던 두 교수는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은 누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효과를 거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하면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적인 행위고,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 지향적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어떠한 모델이 있는지 이제 우리 책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뭐겠어요. 처음에 발신자가 있고, 그 발신자가 소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의해서 필요한 매체와 메시지 형태를 결정하고, 그걸 이제 통해서 수신자에게 소통을 시도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발신자는 다시 또 이것을 순환시키는 이러한 영역을 지금 호이안 미스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발신자는 뭐다, 그 목적, 메시지, 수신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도 있고 읽어보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발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8가지 원칙, 이런 거 할 때 굳이 이런 걸 외우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명료해야 되고, 일관성, 일치성 있어야 되고, 적시성, 그 다음에 분포성, 정량성, 적용성, 통일성,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전략, 매체와 메시지 형태, 의사소통 효과, 맥락까지 해서 쭉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의사소통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형을
유형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기준으로 의사소통의 방향, 그 다음에 소통의 매체, 소통의 형식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게 되는데,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PPT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 추가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서 이 의사소통의 유형과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했고, 유형에서 유형 기본 지금 소통의 방향, 매체, 형식 거기에 따라서 간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방향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일방적이냐 쌍방이냐, 그 다음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읽으면 다 이해될 내용들이에요. 크게 이런 일반론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에 있어서 매체가 언어냐 비언어냐,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전자매체가 나와서 우리가 원격 교육이라고 할 때도요, 이 원격이냐 아니면 대면이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원격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요새 뭐라고 하죠? 디지털 원격 학습 뭐 이렇게 하는데, 꼭 디지털라이즈 된 것만, 전자 매체를 통해서 한 것만 원격이 아니잖아요. 원격은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가가 기준이라면, 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자 매체를 활용한 뭐 디지털 학습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는 또 그건 매체가 디지털이냐 아니면 아날로그냐 이런 거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매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랬을 때는 꼭 신처만 아니고 준언어,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사소통에서는 형식에 따라서는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식은 주로 학교에 가면 좀 공문서 뭐 이런 게 있고, 또 구두로 하는, 입으로 하는 명령도 공식적인 명령이지만, 비공식적 소통 그러면은 이제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 소통이라고 해야 될지 비공식적 소통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적인 문건, 학교의 소식지, 공문, 아니면 얘기할 때도 어떤 공식적인 면담 이런 거 할 때는 공식적인 소통이고요. 비공식적인 소통은 평소에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요새 누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비공식적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또 공식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매체, 어, 그, 그 다음에 소통의 형식에 의해서도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조직 내냐 조직 외냐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소통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까지 하는 걸 거고, 학교 조직에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규제, 혁신, 사회화와 유지 이런 거고, 소통의 네트워크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구조와 관계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지금 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갔더니 이제 조금 뭐 그림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바퀴형, 연쇄형, Y형, 원형, 별 모양,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퀴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퀴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퀴와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전 자전거 보면 예전 또 차 바퀴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통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 자전거 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마지막에가 동그란 원형의 바퀴가 있었습니다. 옛날 마차도 그러고요. 그래서 바퀴형이 그 바퀴입니다. 이 바퀴형은 어떻게 해요? 이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A가 B, C, D, E 조직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걸 볼 수 있고요. 연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E가 D에게, D가 A에게 이렇게 쑥쑥 내려가는 걸 연쇄형이라고 하고, Y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조직에서 C가 상급자가 두 개죠. A와 B에게 따로따로 혹은 동시에 이렇게 되는 형태고, 그 밑에는 앞에 있는 일자형과 비슷하고요.
원형의 특징은 뭐예요? 원형은 뭐 A는 E, B하고 E는 A, D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 원형하고 달리 별 모양은 이제 여기에서는 A는 C와 D와 소통하지 않았는데 별 모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C와 D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뭐 이런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쇄형은 뭔지, Y형은 어떤지, 또 원형, 별모양, 완전 연결형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인데 뭐 읽어보면 다 이해될 내용인데요. 이 별모양, 완전 연결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제한을 받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이 큰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교장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 학년부장을 통해서 혹은 이제 교무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학년부장은 교무부장에게, 교무부장은 교감에게, 교감은 교장에게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규모 학교다. 교사가 뭐 한 학년에 2명이어서 전체 뭐 열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12, 명 정도밖에 안 된다. 혹은 심지어 한 학년이 한 학급이다. 이럴 때는요. 뭐 결국은 앞에 있는 그별 모양 이런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이 네트워크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조직 안에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각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거 몰라도 소통 잘하면 되지.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조정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 대리인이 필요한지, 문지기 혹은 순화 중개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소통 네트워크에서 조정자인지 대리인인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이러한 이론 틀은 상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그림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조정자, 대리인, 문지기, 순화 중개자, 연락자, 뭐 그림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림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조정자는 같은 조직, 한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이 뭐 서로 교사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중재를 한다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 조정자죠.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사람이 소통할 때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을 소통하려고 할 때, 우리 조직에서 내가 직접 다른 조직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변해서 이 대리인이 대신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도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지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바로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키퍼,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나에게 들어오도록 되는 순서입니다. 외부 정보가 나에게 직접 전달되는 건 아니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지금 조직이 상당히 크다, 아니면 지금 A와 B, 외부에 있는 사람과 내가 직접 소통하기에는 다리가 제대로 놓아져 있지 않다, 이런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화 중개자, 이건 뭐예요? 이 A와 B가 이 조정자하고 차이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그럼 더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 두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연락자는 또 어떤 건가요? 연락자는 아까 이 대리인이나 문지기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속한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연락자는 나와 타인이 있는 조직의 밖에 있는 제3자가 연락하는 연락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를 연락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제가 지금 변호인은 이 내 이야기를 밖에 할 때, 혹은 내 이야기 밖에 온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뭐 할 때, 이럴 때 대리인 혹은 문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는 나하고 하는 이제 조직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이걸 이제 말로 쭉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 연락자 뭐 이런 말로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가보면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칙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소통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면서 또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소통을 하다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그날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기록을 해 둬야겠죠. 원래 이렇게 인터넷 강의할 때는 예화를 들어서 재밌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내용만 핵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 부분 조금만 예를 들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광주교대 93년에 왔는데 바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4년 정도 근무하다가 기획처장을 맡게 됐어요. 처음으로 기획처가 생겼는데 안 맡겠다고 버티다 겨우 이제 맡았는데 그래서 학교에다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오전만 기획실장처장을 하고 오후에는 젊은 교수기 때문에 내 연구실에서 연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본부에 가서 내 기획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 왔는데 갑자기 대학원 원장이랄지는 혁신 이제 그 당시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이 잘 안 움직여요. 대학원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과 원로 교수님이셨어요. 저 기획처장 박남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원이 지금 잘 안 굴러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몇 분 뒤에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려오라. 내려갔더니 대학원 원장님이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나한테 전화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직접 내려와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전화에다 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여러분이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전화로 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전화로 그 얘기를 할 순서는 아니었던 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막 돌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 없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지 않거나 방법에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정상들이 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직접 와요. 화상으로 하지도 않고. 왜 그래요? 이렇게 직접 대면 소통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고요. 또 부수적인 효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원칙 기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먼저 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근데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복잡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대면을 하라. 아마 그게 이제 내가 아까 대학원 원장님 예를 들었던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꾸 뭐 잡음이 들어가면 잘 안 될 거고 다양하고 적절한 매체 경로를 사용하라.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듣기에 관한 듣는 방법, 내가 잘 듣는 방법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상대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군요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군요 하면서 눈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소통할 때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면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손 동작도 활용하고요. 아니 때로는 미국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거의 막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소통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할 때 더 좋은 방법은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소통의 기술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통 기술이 있는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장애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상대가 나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그 전에 누구누구 씨 한번 누구누구님 얼굴 한번 볼까요? 그럴 때부터 상대는 벌써 긴장하게 되거나 이제 거부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소통을 시도하면 나의 의도는 그를 돕고자 하는 거라 하더라도 상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왜 나한테 웃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뭘 지금 나한테 바라는 거지? 이렇게 긴장, 불안,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처럼 소통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이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까 쌍방적 활동 그럴 때도 보면요. 주로 사람들이 자기가 방에서, 집에서 그런 일 많이 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뭐 할 때 누구누구야 뭐 어떡하고 하는데 방 안에 있는 아이는 TV 보면서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엄마는 방에 TV 소리도 들리고 이 아이가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자기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결국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가 제대로 들었는 것까지를 함께 보는, 즉 내가 바로 한다고 해서 소통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상대가 들었는가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 소통 장애 요인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사전에 소통의 성패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잣대도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소통의 장애 요인은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를 미리 알아서 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소통을 시도하도록 돕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소통 장애 요인으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 요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통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 각각에 있어서 개인 내 요인이 있으면 이 요인에 적합한, 연령대가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나이 든 분하고 소통을 시도하려면 그 연령대의 문화와 소통 방법을 체득을 해야 소통이 가능하겠죠.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인데 어린아이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방식과 관심사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겠죠. 남성과 여성도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여자는 가령 간접 화법을 즐겨 하고요. 남자는 직접 화법을 즐겨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가 이제 여러분 예전에 지구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뭐 이런 책 있었는데, 그거 말고 남자와 여자와 관해서 재밌는 책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부부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이성 간의 소통을 시도하려면 그러한 책을 꼭 읽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신념이 다를 때는 소통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싸움으로 가는 이유가 신념에 관련되고요. 종교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과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때로는 우리가 회피 전략을 쓰기도, 여러 가지 전략 쓰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고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인 차원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반복, 감정이입, 이해, 피드백, 경청, 뭐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것도 전부 교재 내용에 있고 제가 읽어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면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소통 장애 개인 간 요인, 조직 요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조직 구조상에서 계층의 구조가 많고 적음이 소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계층 구조가 아주 많다. 그럴 때는 위에서 내려온 말이 밑에까지 올 때 자주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횡적인 여러 조직 간의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계층 구조가 적다. 그러니까 평사원, 과장, 사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니면 학교에서도 학년부장이 있고 교무부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교장도 있고 하지만 실은 뭐 그게 다 중첩되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이렇게 적은 계층 구조에 있어서는 이럴 때 수직적 소통이 되게 쉽겠죠. 뭐 바로 한두 단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보 왜곡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굳이 한번 쭉 읽어만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교육 조직 내 의사소통 실제 부분을 잠깐 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조직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흐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공식적 의사소통 흐름에 대해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통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교육부도 안에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요. 또 지방교육행정부에서 교육감이 있으면 그 밑에 부감이 있고, 밑에 이러한 국과 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과가 있죠. 아마 이 조직도가 2020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시 쉬는 의미로 서울 교육청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교육청의 조직도를 한번 가서 봐볼까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교육청 안내 그래가지고 조직 기구표가 있죠. 이 기구표를 봤더니 현재는 뭐 별다른 차이는 없네요. 교육감 부감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밑에 기조실, 정책국, 평생진로국, 교육행정국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우리 교재로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재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올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할 때 주로 우리가 공문서를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뭐 공문서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싫어하지만 이 공문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에 대해서 여기에 뭐 공문서라는 게 목적이 뭔지, 이거 꼭 위에서 내려온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서 답을 해서 위로 공문서 형태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외부 기관과 또 학교 조직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공문서 유형으로는 내부 결제 문서, 유통 대상 문서, 성질은 법규, 지시, 공문, 비치, 민원, 일반 문서로 나뉜다. 뭐 읽어보면 다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그리고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공문서에 대해서는 보면 보통 한 연간 1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되는데, 이 접수된 것을 물론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열람만 하는 공문서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된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공문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그걸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공문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서를 생산하고 시행하고 접수하는, 생산은 기한 결제 등록, 시행은 시행문 날인 발송,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문서 접수는 접수, 배부 및 처리, 반송 및 재배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누가 이 문서를 처리할 거냐, 이것 배부가 상당히 이제 분배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내에서 구성원과는 의사소통의 실제 관한 연구가 여기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담임쌤하고 그 학생들 간의 관계, 또 담임쌤하고 학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연구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 연구를 이제 요약을 해 놨는데요. 정상섭 선생이 해놓은 연구에서는 결국은 초등학교 의사소통 수준은 교사의 헌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아까 얘기했죠. 사기에,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소통이. 근데 그 일반적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당연히 방향, 정확, 수용, 개방, 신속 측면에서 높으면 헌신도는 높아질까, 왜 소통이 잘 되니까. 뻔한 결과이지만 아무튼 연구를 통해서 밝혀주었고요. 그 다음에 서보근과 김민조의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 학교 영역은 주로 교감과 교무부장 중심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교원 간의 소통은 주로 동학년 중심으로 초등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학년 간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 정도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원과 신철균 연구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연구했는데 조금 약간 재미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점순 쌤이 해놓은 연구에서는 담임이 했던 그 소통의 방식을 수용 촉구형, 수용 명령형, 그 다음에 비수용 명령형, 비수용 촉구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이 수용 촉구형, 말 그대로 아이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도록 촉구한다, 요청한다. 이럴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장 잘 적응하더라. 이런 연구들입니다. 이런 연구들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이걸 가지고서 한번 소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경력 교사들 경우에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고요. 그래서 학급 경영에서 우리가 학부모 소통 부분을 따로 배웁니다. 근데 저경력 교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소통 기술과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소통 저기도 없고, 부모들도 교사의 전문성을 불신하고, 또 감정적인 대응이 하기 쉽고, 또 장유유서 문화가 있어요. 나이 많은 먹은 쌤한테는 어린 부모들도 함부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어린 교사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서열이 쫙 매겨져요.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어투까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소통과 관련된 사례, 또 성공적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성공적인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나누어 봤습니다. 소통 이론 그러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소통에 관한 전체는 아니다,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보다 성공적인 소통의 대가가 될 것인가. 결국 여러분들이 이 소통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아주 성공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내용을 보고요. 뭐 행동 경영에 있어서도 핵심은 소통일 거고, 학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은 핵심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의사소통 이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갈등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